그들은 나를 부엌에 앉혀놓았다. 그곳에서 나는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흔들리는 문 사이로 엿보며 새우 칵테일로 가득 찬 트레이 뒤에 숨어 있었다. 나는 결혼식 전체 비용을 모두 냈었다. 꽃 한 송이, 의자 하나까지.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연설이 시작되자 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있었고 마지막 조각의 케이크를 먹은 후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달되었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세계의 어느 곳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환영 표지판도, 이름표도, 심지어 간단한 이름 태그도 없었다. 단지 더러운 트레이 더미와 고장난 바퀴가 스큐 소리를 내며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 바퀴 달린 카트 사이에 밀려난 접이식 의자가 내 자리였다. 나는 그곳에 서서 눈물을 삼키며 서 있었다. 마리나라 소스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주방의 증기와 섞여 돌고 있었다. 오븐에서 나오는 열기가 등 뒤로 느껴졌고 내 안에 무언가가 꽉 조여졌다. 나는 신중하게 선택한 부드러운 모브색 시폰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손으로 직접 수놓은 드레스였다. 그날 아침 3시간 동안 머리를 꾸미며 오늘이 나에게도 특별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며 3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새로운 좌석 배치를 했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내가 들어갈 때조차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민준조차도. 그는 미소 지으며 셔츠 소매를 고쳐매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를 키운 것처럼 그가 밤마다 악몽으로 깨어날 때 그녀가 깨어 있었고 내가 임대료와 그의 교정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녀가 추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가 교정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듯이 그녀가 그를 키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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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를 나는 민준이 몇 년 전 어머니 날에 준 작은 베이지색 가죽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그가 아직 나를 마마라고 부르던 시절이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큰 떨림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정전기가 쌓이는 듯한 부드러운 진동이었다. 케이터링 매니저 20살도 안 된 듯한 소년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고객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신부가 테마와 충돌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테마. 그는 움찔하며 흔들리는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뒤로 큰 음악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건요. 그가 급히 덧붙였다. 사진을 위해 미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나는 천천히 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내 신발 아래 바닥에 어두운 얼룩이 번져갔다. 아마도 그레이비 소스일 것이다. 발을 움직이자 살짝 달라붙었다. 나는 연한 분홍색으로 칠해진 손톱을 바라보더니 누군가가 차가운 닭고기 조각을 쏟아낸 깨진 흰색 접시를 보았다. 가장 나쁜 부분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왜냐하면 오늘은 그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를 위해 이 순간을 망치지 마. 그런 엄마가 되지 마.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지불했고 여전히 써마우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받은 프로그램을 꺼냈다. 우아한 크림색 카드 종이에 화려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아일로 안내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첫 번째 축배를 올렸다. 나는 지갑을 관리하는 사람, 부엌의 유령, 그들의 완벽한 결혼 사진에 원하지 않는 여자였다.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샹들리에, 밴드의 연주 시작, 민중과 수아가 부드러운 황금빛 아래에서 함께 돌고 있는 모습을 엿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나는 입술에 수건을 눌러대며 보이지 않는 것을 닦는 척했다. 내 눈은 맹렬히 타올랐다. 나는 그저 부엌의 양파, 열기, 증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진짜 이유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었다. 그리고 내 안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가슴에 생긴 미세한 균열, 전체가 부서지기 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균열. 나는 앞의 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소화기 뒤에 벗겨진 페인트 자국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버텼다. 지금 무너져 내리면, 울기 시작하면 다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켰다. 다시 한 번. 접시 위의 닭고기는 차가워졌다.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결국 누군가 디저트를 가져왔다.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흰색과 금색의 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색상, 그녀의 꿈 그리고 그때 전화를 걸었다. 빠르게, 간단히. 설명은 필요 없었다. 다음 아침 브런치용 꽃을 취소했고 밴드의 두 번째 결제분을 취소했으며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오픈바도 취소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하며 안정적이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죄책감은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단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의 순간적인 떨림, 힘이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림은 없었다. 소음도 없었다. 단지 오래된 엔진이 긴 추운 침묵 끝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듯한 조용한 진동만이 있었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빛과 웃음이 복도로 흘러나왔다. 그들은 나 없이 건배를 하라. 이제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딱딱한 호텔 침대에 누워 드레스를 입은 채 천장 선풍기가 위에서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사 풀려서 내 가슴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쯤 믿고 있었다. 내 마음의 일부는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랐다. 머리카락에 얽힌 주방 기름 냄새, 비싼 장미 향기와 땀과 수치의 신맛이 섞인 냄새가 피부에 달라붙어 벗겨낼 수 없는 주가 층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신발을 벗어 던졌다. 발은 부어오르고 아팠다. 결혼식 내내 아팠지만 부엌 근처 뒤쪽에 있을 때라도 외모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벗지 못했다. 새벽 4시경에야 겨우 앉아 일어났다. 디지털 시계의 붉은 빛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알 수 있었다. 민중과 수아의 미수신 전화, 조카로부터 온 메시지에는 무슨 일이야? 모두들 발칵 뒤집혔어 라고만 적혀 있었다. 태블릿에 결혼 예산 스프레드시트를 열었다. 1년 넘게 꼼꼼히 관리해온 파일이었다. 모든 비용, 모든 변경사항, 수아가 요청한 모든 작은 업그레이드와 사치품까지 그녀가 실크로 감싼 칼처럼 사용하던 그 단어 고급스러운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경희,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버몬트의 부티크 ETC 판매자에게 손글씨 초대장을 주문하게 된 이유였다. 그게 바로 결혼식 장소를 커뮤니티 교회홀에서 고전적인 위스키 통과 샹들리에가 있는 리모델링된 창고로 옮기게 된 이유였다. 그게 바로 오픈바에 맞춤형 칵테일 메뉴가 생기고 케이크가 2층에서 5층으로 늘어난 이유였다.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했다. 민준도 그녀의 부모도 비용을 나누자고 제안하지 않았고 나는 결코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키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그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다. 결혼식 몇 일 전에 승인되지 않은 2건이 결제 내역이 눈에 띄자 가슴이 조여왔다. 테이스팅 행사에서의 바 계산서, 리허설 디너 업그레이드, 그들이 나를 다시 주방 근처에 앉힌 같은 레스토랑에서였다. 배가 뒤틀렸습니다. 카드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그녀가 브라이드메이드 중 한 명에게 벤모에 남긴 메모. 그의 엄마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니까 크게 써도 되겠지. 결혼식 분위기니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낀 것은 더 끔찍했다. 가슴 깊이 내려앉은 무거운 공허함, 내장이 마비된 듯한 느낌, 모든 신경끝이 생존을 위해 자신 안으로 말려든 듯한 감각. 나는 손을 뻗어 램프를 켰다.
갑작스러운 빛이 눈을 찔렀다. 드레스 위에 거울로 걸어갔다. 내 반영이 나를 놀라게 했다. 눈 아래에는 마스카라가 녹아 검은 얼룩이 지고 있었고 입술의 부드러운 선은 낯선 것으로 굳어 있었다. 머리는 납작해져 있었고 한쪽은 베개에 눌려 있었다. 한밤 사이에 10살은 늙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때 뭔가 변했다. 머리를 빗어 넘기고 얼굴을 씻고 책상 앞에 앉아 이메일을 열었다. 3개의 메시지를 작성했다. 꽃집에 일요일 배달을 취소해 주세요. 결제 잔액은 보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밴드의 일정 변경으로 인해 2번째 공연은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바 공급업체에 수상 후 서비스 규모를 축소합니다. 2번째 근무를 취소해 주시고 잔여 금액은 처리하지 마세요. 각 메시지는 예에 바르고 전문적이며 최종적이었다. 새벽이 거의 다 되어서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는 동안 태블릿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에어컨의 낮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나 자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끝났습니다. 편리한 존재로, 지갑으로, 뒷전으로 여겨지는 삶은 끝났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하라. 그들이 허둥지둥하게 두라. 그들이 음악이 멈춘 순간, 바가 문을 닫은 순간, 꽃이 나타나지 않은 순간을 기억하게 두라. 그리고 maybe, just maybe, 그들이 그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하게 두라. 주방에 갇힌 여자. 사진에 나오길 원하지 않았던 그 여자. 그날 밤 음악은 벽을 통해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심장 박동 같은 부드러운 맥박이었다. 나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차가운 우어 더브러즈 접시와 케이터링 냉장고에서 꺼낸 다이어트 콜라를 들고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모든 웃음, 모든 환호, 모든 잔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문 사이로 스며들어 내가 있지 않은 곳을 상기시키는 작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건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의 목소리,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나 민준의 최측근일 것입니다. 저는 문틈새로 살짝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약 160만 원을 들여 만든 그 어이없는 꽃아치 앞에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금색 의자, 떠다니는 촛불, 그리고 미래는 영원하다 라는 곡선체 글자로 된 맞춤형 네온 사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수아의 어머니, 지민이 가짜 동정심으로 가득 찬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마이 갓, 민준,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남자야. 수아는 정말 운이 좋구나.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건배 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헤드 테이블에 앉아 네이비 시폰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겹겹이 걸치고 옛날 부자 집안의 모습을 완벽히 재현한 모습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식 전에 정확히 3번만 만났다. 단 한 번도 내 삶에 대해 묻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지불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다. 비용에 대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 옆에는 수아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교요의 왕처럼 권위 있게 앉아 그의 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 같은 남자가 리허설 저녁에 저에게 말했죠. 민준을 혼자 키우는 당신의 끈기를 정말 존경해요. 힘들었을 거예요. 끈기라니, 마치 산을 등반한 것처럼 말이에요. 대신에 제 아들이 새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의 중고 옷을 입지 않도록 끝없는 근무를 하며 일한 걸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민준, 내 민준이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 항상 그들 것이었던 것처럼 넓게 웃고 있었다. 나는 군중 속에서 내 가족을 찾았다. 2줄 뒤에 앉아 사촌 소영 옆에 앉은 내 여동생 혜진이 있었다. 둘 다 부엌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뒤쪽에 숨겨두는 문제였다. 누군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아마 주말에 일하는 대학생일 것 같은 젊은 웨이트리스였다. 그녀는 내 접시를 바라보더니 작은 죄책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리필이나 필요하세요? 그녀는 거에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하나님,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내 몸의 모든 부분이 아팠다. 발, 어깨, 심지어 턱까지도 꽉 다물어져 관자놀이에 통증을 전달했다. 내 심장은 가슴 속에 썩은 음식처럼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로 앉아 있었다. 나는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슬픈 올리브 3개, 브리 치즈 1조각, 건조한 토스트의 작은 삼각형.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음식 생각만으로도 위가 더 뭉클해졌다. 나는 좌석 배치를 떠올렸다. 몇 주 전, 나는 수아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결정했어? 그녀는 밝지만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최종 확정 중이야. 경희. 걱정 마, 너도 포함될 거야. 나는 그걸 알아차렸어야 했다. 심연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소품처럼 움직여지고 체크북을 위해 초대되고 형식상 용인되는 것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걸. 가장 힘든 부분은 내가 모든 걸 동의했다는 거다. 한 조각씩 잘려나가는 것, 연설은 없다. 어머니와 아들의 춤도 없다. 어색할 거라고 했다. 식전 사진도 없다. 프로그램의 이름도 없다. 주방에 숨겨진 의자 하나뿐이다. 민준이 다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뒷마당에서 스프링클러를 피하며 나를 쫓을 때 내뱉던 그 깊은, 울리는 웃음. 수년간 내 쪽으로 향한 적이 없는 웃음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올랐어요. 슬픔도, 실망도 아닌 분노였어요. 조용하고 무겁고 파괴적인 분노. 일어섰어요. 흔들리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문 가장자리에 대고 살짝 밀었다. 조금만 밀어서 또 한 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수아 방 건너편에서 내 눈과 마주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봤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후회로 가득 찬 미소가 아니었다. 수치심으로 가득 찬 미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마치 내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그녀는 머리를 돌려 신부 들러리들 쪽으로 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그때야 깨달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홀함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선택했다. 그녀는 나를 거기서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는 그것을 허용했다. 둘 다 그랬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지 않았다. 단지 이동했을 뿐이었다. 내 삶 속에서의 내 위치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저 재조정된 거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내버려둬요. 그들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샴페인을 마시게 내버려둬요. 그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내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 몰랐어요. 토스트가 시작될 때 나는 여전히 주방 문 옆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연회장에 불을 어둡게 했어요. 위에서는 스트링 라이트의 빛이 반짝이며 모든 테이블의 접시 위에 금빛을 반사시켰다. 마이크가 한 번 삐걱거리더니 그녀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려 퍼졌다. 게임쇼 진행자처럼 크고 매끄러운 목소리였다. 우리 딸 수아와 그녀의 완벽한 신랑 민준에게. 환호가 터져 나왔다. 나는 살짝 뒤로 물러섰다. 내 뒤의 주방은 소란스러운 혼란이었다. 금속 트레이가 부딪히는 소리, 높은 목소리, 서버가 12번 테이블의 글루텐 프리 저녁 식사 때문에 다투는 소리. 나는 벽에 기대어 서서 등 뒤로 시멘트의 차가움을 느꼈다. 공기에는 마늘과 뜨거운 기름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문 너머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수아가 어릴 적, 그녀는 우리에게 동화 같은 삶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왕자, 성, 그리고 행복한 결말. 잘했어. 사랑하는 딸아. 오늘 그 모든 것을 얻었어.
더 많은 박수, 더 많은 환호. 내 숨이 멎었다. 그는 민준이 어릴 적에 없었다. 새벽 2시에 이장염으로 토한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낡은 학교 유니폼의 단추를 꿰매주지도 않았다. 130km를 얼어붙은 도로를 운전해 한 소년이 체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이야기를 다시 썼다. 그리고 나는 지워졌다. 다시 한번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은 붉게 부어오르고 피부는 얇고 살짝 떨리고 있었다. 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팔에 닭살을 일으켰다. 그 다음은 수아의 어머니 차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고통스럽게 연습된 듯했다. 오늘 수아와 민준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두 번째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한 번의 박수갈채. 두 번째 아들이나 다름없다. 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를 키워준 여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아니, 경희,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당신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그녀가 없었다면 이 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는 말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뺨 안쪽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가 났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앉지 않고 서서 버텼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랑의 연설. 민준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빛나고 있었다. 단단한 덕선, 자신감 넘치는 자세, 내가 함께 돈을 모아 사준 맞춤 정장. NICU 병실에서 그가 첫 숨을 쉬는 모습을 지켜본 것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성인이 되어 빛나고 있었지만 갑자기 나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깊고 부드러웠으며 거울 앞에서 모든 말을 연습한 듯했다. 정말 운이 좋다고 느껴요. 수아, 당신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셔서요.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집처럼 느껴져요. 목이 메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조여졌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었어요.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는 장소, 케이터링, 사진사, DJ, 식탁보, 심지어 맞춤형 네온 사인까지 모두 지불했다. 수아가 그의 팔에 매달리며 입은 드레스까지도 내가 지불했는데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버들이 예의 바르게 박수를 쳤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밴드가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고 춤추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 플라스틱 접시에 케이크 한 조각을 내 앞에 놓았다. 바닐라 케이크의 라즈베리 필링.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맛이었다. 나는 라즈베리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들이 내게 건넨 얇은 금색 포크를 쳐다보았다. 내 손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의 10번째 생일이 떠올랐다. 그는 무지개 스프링클이 들어간 초콜릿 케이크를 간절히 원했었다. 그가 창문에서 가리킨 베이커리 케이크를 사기 위해 이중 근무를 했었다. 그가 그것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 그는 나를 너무 세게 안아줬다. 그 작은 소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앉은 남자는 나에게 자리를 남겨주지도 않았다. 케이크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디저트의 마지막 한 입이 서빙될 때까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풀고 입술에 묻은 크림을 닦는 때까지, 음악이 절정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는 한마디도 없이 주방에서 걸어나갔다. 서버들을 지나, 발을 지나, 옆문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시원하고 고요했다. 귀를 채우는 침묵이 허밍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3통의 전화, 꽃집에 1통, 밴드에 1통, 바 매니저에게 1통, 예외 바르게, 직접적으로, 설명은 필요 없었다. 호텔 로비로 돌아갈 때쯤에는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내일의 브런치 취소. 밤 늦은 음악 세트 취소.
두 번째 바텐더와 맞춤형 칵테일 메뉴 사라졌다. 나는 충분히 침묵을 지켰다. 남은 조각들을 즐기게 두자. 공백을 알아차리게 두자. 속삭이고 질문하게 두자. 그들이 나를 극적이라고, 소심하다고, 감사하지 않다고 부르든 상관없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이야기에서 지워버렸다. 내가 한 일은 단지 페이지를 넘긴 것뿐이었다. 호텔방은 장미 로션과 금속적인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스트레스일 수도, 내 피부일 수도 있었다. 나는 두밤 전에 체크인했을 때부터 그대로인 이불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한 번도.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가워졌다. 얼어붙은 게 아니었다. 얼어붙은 것은 부서진다. 아니, 나는 단단해지고 있었다. 단련된.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도 않았다. 가방을 집어들고 휴대폰을 꺼냈다. 미수신 전화 6통. 음성 메시지 2통. 문자 메시지 12통. 민준, 어디야? 브런치가 왜 취소됐어? 엄마, 진심이야. 이건 웃기지 않아. 수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답장해. 이건 너무 아이 같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코로만 내쉬는 숨결이었다. 어린애 같아? 은행 앱을 열었다. 손가락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30년 넘게 매주 일요일 밤마다 통장 정산을 해온 사람의 익숙한 근육 기억이었다. 결제 내역은 그대로 있었다. 무단 결제. 오만하다. 신부 내 새며느리는 결혼 전 바크롤과 신부 파티를 위해 내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 영수증에 명확히 보였다. 샴페인병, 매니큐어, 페이셜, 8인용 브런치. 누구도 묻지 않았다.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가슴에 품어온 실르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온 이불처럼 제가 잠든 사이 조각난 헝겊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2개의 새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집에서 온 메시지, 갑작스러운 취소에 실망스럽지만 계약에 따라 48시간 이내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밴드 매니저로부터 왔습니다. 설치를 절반쯤 진행 중이었을 때 취소 통지가 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귀하의 지시가 명확했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이건 환불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 부엌 의자에 밀어넣어진 보이지 않는 여성,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 날에서 지워진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어. 배가 그라울드.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음식 생각만으로도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대신 일어나 딱딱한 호텔 커튼을 열고 서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주황색, 그 다음 부드러운 분홍색,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상하고 흐릿하게 만드는 연한 노란색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다. 집 옷장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빨간 파일 폴더. 오래된 서류, 법정 문서, 버릴 수 없었던 편지들로 가득 찬. 그것은 내 이름을 수년간 속삭여온 것처럼 나를 부르고 있었다. 가방을 천천히, 체계적으로 챙겼다. 샤워를 하며 향수와 쓴맛을 씻어냈다. 머리를 말렸다. 라벤더 세제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청바지와 셔츠를 입었습니다. 호텔을 체크아웃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타이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노래의 부드러운 잡음뿐이었습니다. 생각들이 커지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운전이었죠. 그는 당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2여름 전에 심은 장미들이 만개해 있었다. 그것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침실로 직행해 서랍을 열고 빨간 폴더를 꺼냈다. 침대에 앉아 폴더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가장 아래쪽, 낡은 보험 서류와 수년간 감히 보지 못한 옛 사진들 아래에 편지가 있었다. 봉투의 가장자리는 노랗게 변해 있었고
애리조나에서 발송된 우편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는 고인 남편의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그가 떠난 해였죠. 그가 죽은 지 몇 주 후에 그 편지를 발견한 것을 기억했어요. 그때는 열지 않았어요. 열 수 없었어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처를 찢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손이 살짝 떨리며 손가락을 봉투의 틈에 슬며시 넣었어요.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기울어져 있었지만 아프게도 익숙했다. 편지는 간단히 시작됐다. 경희, 내가 다시는 내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말해야 할 게 있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귀에 내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밀을 숨겨왔어. 이걸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어.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해. 민준, 그는 내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야. 몇 년 전에 알게 됐어. 수아는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미 임신했었어. 나는 그가 내 자녀인 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읽기를 멈췄다. 방이 살짝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머지를 읽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밀어붙였다. 사과, 변명, 후회.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공허한 말들의 혼란이었다. 민준, 내 민준, 은 내 피로 이어지지 않은 아이였다. 그는 외도의 아이였고, 내 문 앞에 버려진 비밀이었고, 내가 모르고 있던 시험이었다. 그리고 나는 통과했다. 하나님, 나는 통과했다. 모든 불면의 밤, 모든 잠자리 이야기, 모든 긁힌 무릎, 그가 좋은 신발, 학급 사진, 체스대회 티켓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맡은 모든 추가 근무. 나는 완벽하게 통과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나는 버려지고 대체되고 지워진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침묵의 세월을 단번에 베어낼 만큼 날카로운 명료함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 편지를 손에 쥐고 떨리는 손으로 앉아 있을 때조차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눈물은 민준의 어린 시절을 쌓아 올렸습니다. 눈물은 그의 운동화, 천식약, 첫 차를 사기 위해 흘렸습니다. 눈물은 그의 아버지가 떠났을 때 제 베개에 스며들었고, 민준이 졸업식 무대를 걸어가며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을 때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함.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검은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셨다. 강하고 설탕 없이. 창가에 앉아 이웃의 스프링클러가 잔디 위를 틱틱틱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동화 이야기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펀치볼 뒤에 접이식 의자를 받은 여자. 더 이상은 아니었다. 전화를 들어 꽃집에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일요일 꽃 배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은 밴드였다. 같은 톤, 같은 차가운 외에. 그 다음은 바 서비스. 안녕하세요. 경희 랭리입니다. 맞습니다. 결혼식 브런치 후 예정된 칵테일 리셉션을 취소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3통의 전화. 3번의 단호한 끊음. 그만둘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옳지 알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껐다가 약 5분 동안 방치한 후 다시 켰습니다. 미확인 메시지 38개. 새 음성 메시지 3개. 민준 다시, 엄마, 어디 계세요? 밴드가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수아의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로 전문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질문을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아 헛셀프. 경희, 진심으로, 이건 좌석 문제 때문에 화났기 때문이야? 그건 정말 사소한 거잖아.
우리는 비전을 가졌어. 망치지 마. 사소해. 그 단어는 날카롭고 무겁게 내게 꽂혔다. 피부에 새겨지는 브랜드처럼. 하지만 눈을 감자 수아의 미소가 리셉션 홀 건너편에서 떠올랐다. 그 자만스러운 미소는 그녀가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정확히 알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내가 반격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전화를 다시 껐다. 그들이 알아내게 두자. 질문이 쌓이게 두자. 그들이 자신의 시간에 깨달을 때까지. 바가 마른 건 내가 수도꼭지를 잠갔기 때문이라는 걸, 음악이 멈춘 건 마지막 노래를 내가 결제했기 때문이라는 걸, 꽃이 오지 않은 건 뿌리가 이미 썩었기 때문이라는 걸. 주방을 청소했다. 카운터를 닦았다. 고양이를 먹였다. 그것은 몇 달 만에 느낀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정오 무렵 문이 울렸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두드리게 두세요. 그들이 자신의 수치심 속에서 두꺼운 열기 속에 앉아있게 두세요. 그날 저녁 늦게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쓴 수표의 사진, 계좌 번호는 흐리게, 서명은 명확하게, 캡션도, 댓글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생한 진실만이 거기에 있었고 모두에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그 후 나는 로그아웃했다. 페이스북에서만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거짓말에서, 나를 살아서 묻어버린 침묵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필요 없었다. 그들의 변명은 필요 없었다. 그들이 만든 폐허 속에서 끓어오르게 내버려뒀다. 그들을 구해줄 생각은 없었다. 그 후의 침묵은 그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첫 번째 진짜 신호였다. 문자 메시지는 없었다. 음성 메시지도 없었다. 단지 무거운, 자연스럽지 않은 정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폭풍의 눈이 내 집 위에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었죠.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 기다림. 그들은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그것은 제 것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커피를 끓이고 다시 창가 옆에 앉았습니다. 메이크업은 없었습니다. 귀걸이도 없었습니다. 그저나 하루, 그리고 조용한 공간을 채우는 냉장고의 낮은 소음뿐이었다. 민주는 전날 오후부터 전화가 없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는 짧고 차갑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정말 큰 소동을 피웠어. 모두가 말하고 있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넘었어. 나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잔혹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마음, 시간, 돈을 쏟아부어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너를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할 것이다. 모든 것을 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너는 미적 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배신은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놀라운 건 그들의 승인을 구걸하는 걸 그만두자마자 내가 얼마나 신경 쓰지 않게 됐는지였다. 그날 아침 나는 그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지웠다. 이름만, 번호는 그대로 남겼다. 그를 지울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의 이름이 화면에 빛나며 여전히 거기에 있을 권리가 있는 척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오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몇 가지 용무를 봤다. 슈퍼마켓, 우체국, 작고 평범한 일들. 배신 때문에 삶은 멈추지 않았다. 식료품점의 빵 코너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영,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온 사촌을 만났다. 그녀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죄책감으로 흔들리는 미소를 지었다. 경희, 안녕.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괜찮아?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쳤다. 그때 거기 앉아있는 나를 보는 게 괜찮았어? 그녀의 볼이 붉어졌다. 그건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아마도 내가 아니야.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건 잘못이었어요. 말해야 했어요.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녀는 안도한 듯 보였다. 그 작은 진실의 조각이 그녀의 어깨에서 무언가를 들어올린 것처럼 내 어깨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카네이션. 이미 시들고 싸구려처럼 축 처져 있었다. 카드도 없었다.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그 꽃을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져갔다. 그날 저녁 늦게 페이스북을 확인했다. 체크 사진이 폭발적으로 퍼져 있었다. 거의 1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옛 친구들, 전 동료들, 수년간 말 한마디 안 한 이웃들. 일부는 혼란스러워했다. 일부는 분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했다. 한 댓글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건 내 마음을 부쉈어. 경희, 나는 이토록 깊이 공감한 적이 없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원한도 아니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찾아낸 힘. 그들이 그룹 채팅에서 분노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작은 이야기를 다시 쓰게 내버려뒀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통제로서의 침묵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침묵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님 방 옷장 속에 낡고 삐걱대는 서랍으로 열려면 허리로 세게 밀어야 했습니다. 특정한 것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정리하기에 너무 지쳐서 방치된 삶의 잔해를 치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기에 있었다. 노란색 세금 신고서와 만료된 쿠폰 사이에 끼어있던 빨간 폴더. 같은 빨간 폴더였다. 이미 비웠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슬리브 안에 끼어 있어 얇아서 안감과 구분되지 않는 두 번째 편지가 있었다. 이번에는 봉투가 없었다. 그냥 한 번 접힌 종이였다. 같은 기울어진 필체. 아래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의 이름, 태훈. 그의 서명이 유령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가 죽기 3일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경희,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첫 번째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했을 거야. 당신이 그 편지를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었기를 희망해. 다시 사과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것을 말해야 해. 더 무거운 것,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민주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결코 내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어. 수아가 그를 내 문 앞에 두고 갔을 때 그녀는 그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18살이었고 두려움에 떨며 나를 향해 입양을 부탁했다. 나는 할 수 없었다. 마음에 힘이 없었다.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일어난 실수라고. 그리고 당신은 저를 믿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키웠습니다. 당신은 그를 자신의 피와 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그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당신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 중 당신을 그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은 제가 한 유일한 옳은 일이었습니다. 피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에 눌러붙어 무겁고 멈출 줄 몰랐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실수로 내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선택된, 우리를 모두 버린 남자가 내게 건넨 아이. 마치 아이를 내 무릎에 내려놓는 것이 어떤 은혜인 것처럼. 숨이 막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무릎이 살짝 휘청거렸고 손에 여전히 구겨진 편지를 든 채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천 개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민준을 처음으로 안아 잠들게 했을 때 그의 작은 주먹이 내 블라우스를 움켜쥐었던 순간 그의 첫 단어, 트럭. 열이 급격히 올라 겨울 눈 속에서 맨발로 응급실로 달려갔던 밤. 화산 과학 프로젝트가 폭발하지 않아 자정까지 울던 순간. 그의 첫사랑의 상처. 대학 합격 통지서. 그의 얼굴에 가득한 순수한 기쁨. 우리의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 내 인생 전체를 그 주변에 쌓아 올렸던. 나는 그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형성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성도 결코 직면하지 않아야 할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코 나를 그 방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그는 내가 준 것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랬다면 그들은 나를 부엌에 가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지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편지를 침대 커버 위에 부드럽게 펴놓았습니다. 배신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움이었어요. 62년 동안 저는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내, 어머니, 생계 유지자, 유령. 하지만 그 진실이 내 앞에 벌거벗은 채로 놓여있는 그 순간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힘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때 나는 머물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의지만으로 가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선택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편지를 부엌 탁자에 놓았다. 숨기지 않았다. 잠그지도 않았다. 그대로 열어두었다. 눈에 띄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진실이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갔다. 처음 보는 것처럼 베이지색 벽, 민준의 졸업사진이 발해간 액자, 자전거를 안으로 타려고 시도하다 문틀에 낸 흠집, 그 흠집을 보고 웃곤 했다. 이제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집은 희생의 박물관이었다. 그가 아프던 때 돌보던 낡은 소파, 그의 학교 바지를 수선하던 오래된 바느질 세트, 식료품장 선반에 여전히 쌓여있는 허니번치 오츠 상자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시리얼이었지만 나는 몇 년 동안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강하게 깨달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부모 교육이나 병원 정책에 관한 책이 아닌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 때가 언제인지 전혀 몰랐다. 그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잊어버렸다. 물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았다. 침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솔직한 침묵이었다.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진동했다. 민준 다시. 이번에는 더 긴 메시지였다. 다른 톤이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모든 걸 생각하고 있었어. 수아가 너를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 내가 배제된 것처럼 느꼈다면 미안해. 내가 느꼈다면? 우리가 너를 배제했다가 아니었다. 우리가 너를 상처 주었다도 아니었다. 내가 느꼈다면?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이었다. 여전히 자신과 책임 사이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다. 요리 프로그램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소리가 방을 채웠다. 내 시선은 다시 주방 테이블 위에 열린 편지로 돌아갔다. 그는 내 것이 아니었다. 피로 연결된 것도, 법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것이었다. 그가 짓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그날까지. 내가 느낀 아픔은 더 이상 그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버린 내 자신의 모습에게 향한 것이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지 않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 수년을 보낸 여성에게 모든 생일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순간들.
모든 크리스마스 아침에 달러 스토어에서 산 선물을 자정 넘어서까지 완벽한 리본으로 포장했던 순간들. 너 앉아. 내가 설거지할게 라는 말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말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그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의 신뢰할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벽에 걸린 우리 사진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버전의 모성애에 갇혀 살며 나를 지워야 했던 박물관 같은 삶을 그만두기 위해서였다.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고 각 프레임을 오래된 수건으로 감싸서 상자에 간단히 적었다. 기억, 묘무가 아닌. 그리고 저녁을 요리했다. 나만을 위해. 여행 프로그램에서 한 번 본 레시피. 레몬 버터 파스타에 로스트 체리 토마토와 마늘. 치킨 너겟은 없었다. 맥앤치즈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원했던 것뿐이었어요. 식사하며 촛불을 켰어요. 소프트 재즈를 틀었어요. 한 사람만을 위해 식탁을 차렸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다는 걸조차 몰랐던 것을 되찾는 소리였어요. 나 자신. 초대 목록은 침묵으로 시작했어요. 글리터 펜도 없었어요. 골드 포일도 없었어요. 단순히 줄이 그어진 노란 노트와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초대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영 응급실에서 함께 일하던 옛 친구로 이중 근무 때 내 사물함에 커피를 몰래 넣어주던 사람. 박성민, 내가 나가기 전에 항상 내 차도를 눈으로 치워주던 이웃. 은비 책방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항상 내 주간을 물어보고 정말로 들어주던 사람. 간호사 제인 생일날에도 늦게까지 남아 내 근무를 대신해준 사람. 그중 단 한 명도 내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내 아들이 결코 해주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보아준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새로운 주제였다. 나를 보는 사람들. 그것은 결혼식이 아니었다. 휴일도 아니었다. 그저 저녁 식사 제 집에서, 제 식탁에서, 제 음식으로, 접이식 의자도 없고, 뒤에 부엌도 없는 곳에서 다음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인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모든 것을 손으로 골랐습니다. 신선한 바질, 마늘, 유전자 보존 토마토, 냉동 전체 트레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테이블보도 샀습니다. 파란색의 해바라기 무늬 20대 때 해야 할 일이 감옥 벽처럼 나를 둘러싸기 전에 좋아했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리를 하며 음악을 틀었어요. 벤 모러선, 스티비 닉스, 노러 존즈. 집안은 마늘, 레몬 껍질, 올리브 오일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따뜻함, 노력, 집의 향기였어요. 6시 직전에 첫 노크가 들렸어요. 세영이 빨간 와인병과 넓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매기.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제 머리는 부드럽고 이마에 회색이 섞인 채로 풀어져 자유로웠어요. 린넨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피부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스팽크스는 입지 않았어요. 마스카라도 번지지 않았어요. 그저 저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총 6명. 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포옹은 오래 이어졌고 허락 없이 와인이 따라졌어요. 우리는 내가 예전에 빨래를 접고 민중과 수학 숙제를 도와주던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이제 그 테이블은 웃음소리, 접시 전달, 포크 부딪히는 소리, 웃음 중간에 빵 부스러기를 잡는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웃었다. 진짜 깊은 배를 잡고 웃는 웃음이었다. 누군가가 첫 데이트가 참혹했던 이야기를 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매주 은행에서 펜을 훔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디저트와 두 번째 접시 사이 어딘가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DNA에 기록된 가족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심으로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잊혀진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용납받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정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뒷마당에 걸어놓은 전구 아래 앉아 있을 때 세영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희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식탁의 가장 자리에 앉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여성으로서.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것. 다음 날 정오 직후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했다. 그가 내가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종류의 노크였다. 나는 발가벗은 발로 복도에 서서 설이 낀 유리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흐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 결혼식 후 일주일이나 지났다. 나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침묵. 그에게는 일주일 동안의 해체였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는 같아 보였지만 정말로 같지 않았다. 정장은 사라졌다. 빛도 사라졌다. 그는 주름진 티셔츠를 입었고 눈 밑에 피부가 어두운 그늘로 물들어 있었고 나를 보자 입술이 굳어졌다. 마치 10가지 다른 말을 연습했지만 모두 잊어버린 것처럼. 안녕하세요,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옆으로 물러서서 그를 들어오게 했다. 그는 문턱에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집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거실 바닥에 햇빛이 따뜻한 카페트처럼 펼쳐져 있었다. 벽난로 위의 사진들은 모두 사라졌다. 단 한 장도 남지 않았다. 그는 알아차렸다. 그의 눈이 빈 공간을 스쳤다. 사진은 어디에 있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질문을 무시했다. 앉아라. 나는 평온하고 무감정하게 말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안락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렸다. 여기 온 건 싸우려고 아니야.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냥.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 못해. 한순간 모든 게 괜찮았는데 다음 순간 너는 약속을 취소하고 페이스북에 체크를 올렸어. 그게 아팠어. 그는 내 감정을 묻지 않았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답을 원했다. 나는 일어나 복도 옷장 쪽으로 걸어가 상자를 꺼내 우리 사이의 커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건 뭐야? 그가 물었다. 영수증이에요. 내가 말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모든 영수증이에요. 장소 예약금, 드레스 피팅 비용, 케이터링 선불금. 당신이 원했던 추가 댄스 플로어 비용까지 제가 냈어요. 기억나세요? 그의 눈은 종이 더미를 스치듯 넘겼지만 손은 뻗지 않았다. 그 다음, 나는 다음 물건을 꺼냈다. 그의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그는 읽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봤다. 먼저 혼란이 찾아왔다. 그 다음 인식,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서서히 퍼져갔다. 그는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알았어. 이제 알았어. 내가 간단히 말했다. 그는 목을 삼켰다. 그래서 화난 거야. 왜냐면 내가 화난 건 내가 내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내가 화난 건 내가 널 키웠기 때문이야. 민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었어. 그리고 나를 존중해야 할 순간, 일어나서 이 여자가 나를 만들었다고 말해야 할 때, 너는 앉아 있었어. 그는 시선을 내려 침묵했다. 그들이 나를 부엌으로 밀어넣는 걸 봤지.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걸 봤잖아. 그리고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나를 부쉈어. DNA가 아니야. 돈도 아니야. 그는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수아가. 그녀가 사진에 더 잘 보일 거라고,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했어.
나는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웃었다. 짧고 차갑고 공허한 웃음. 너는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정확히. 나는 일어나서 벽난로로 걸어가 빈 액자를 집어 들었다. 이건 내 유치원 졸업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야. 너는 이가 하나 빠졌고 셔츠에 마커 자국이 있었어. 너는 무대에서 바로 뛰어내려 내 품으로 달려왔어. 나는 액자를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 그는 마치 내가 그를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엄마, 안 돼. 나는 더 이상 내 배경이 아니야. 라고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은행이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야. 그의 턱이 경직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라고 그는 너무 늦게, 너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상자를 들어서 뚜껑을 닫고 그에게 건넸다. 이제는 내 거야. 라고 말했다. 받아. 모든 영수증, 모든 기록, 내가 무시하기로 선택한 모든 것의 증거를. 그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였다. 문을 향해 그를 안내했다. 그는 문턱에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며 내 얼굴의 균열이나 부드러움, 문이 나중에 다시 열릴지도 모르는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당신은 항상 내가 당신의 전부라고 말했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랬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제 나는 마침내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진짜 웃음이었다. 가슴을 가득 채우고 눈이 모르게 주름지는 그런 웃음. 벽에 부딪혀 반사되며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그런 웃음. 마늘과 로즈마리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테이블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파란색과 해바라기 노란색 천, 서로 다른 접시, 작은 부채처럼 접힌 천 나프킨. 중앙에 촛불을 놓았다. 누구를 인상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꽃이 은식기를 반짝이게 하는 모습이 좋아서였다. 손님들이 거실에 모여 와인 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성민은 구석에 앉아 속옷만 입은 채 집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웃음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웃어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엌에 맨발로 서서 와인 잔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흔드는 문 뒤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존재했습니다. 나는 보였습니다. 마지막 요리를 접시에 담았다. 타임과 해염으로 구운 야채, 그리고 테이블로 가져갔다. 누군가 접시를 내려놓자 박수를 쳤다. 경희 셰프가 또 나왔네요. 세영이 웃으며 놀렸다. 우리는 앉아 그릇을 돌리고 와인을 덧따르며 수건이 날리고 웃음이 곳곳에 퍼졌다. 두 번째 접시와 옥수수빵의 마지막 조각 사이에서 세영이 다시 잔을 들었다. 우리는 건배를 해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위해? 은비가 물었다. 세영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자신을 선택한 것을 위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을 멈출 때를 아는 것을 위해. 모두 잔을 들었다. 그리고 나 마침내 완전히 내 잔도 들었다. 나는 일어섰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내게 미소 짓는 모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의무나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연결된 사람들. 선택, 사랑, 존중. 나는 잔을 들어 말했다. 너무 오래 침묵했던 어머니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들은 여성들에게. 집을 지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엌에 앉으라고 요구받은 이들을 위해. 이것은 우리를 위해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앉지 않기를, 우리 자신의 식탁의 가장 자리에 앉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변에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나는 앉았다. 숨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지 않고 내가 속한 곳,
내 의자, 내 자리에서. 민주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이미 여기 앉아 있었다. 다음 아침, 나는 새들의 노래와 햇빛이 침대에 쏟아지는 소리에 깨어났다. 후회는 없었다. 가슴의 무게는 없었다. 단지 평화뿐이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아침바람에 가벼이 휘날리는 로브를 입고 발코니로 나갔다.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았다. 야생의 장미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주석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로 충분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